그리고 성전면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 학술단체들은 물론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국어 수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문법도 정비하고 한국어 교수 학습 자료도 전 세계 학습자들이 요구에 맞추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국어 교양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모색하여 국어 교육을 혁신해야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결의의 말과 글조차 쓸 수 없음을 조선학계 수련사건을 일깨워줍니다. 올해 조선학계 수련 70돌 행사가 번화하는 외국의 소강에 빠져 신음하는 국어를 치유하고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국아카데미,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님 정경호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한국어문학술단체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국민구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선학계 수만 70도를 기념해서 열리는 뜻깊은 학술대회와 연합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년 전 1942년 10월에 일제의 탄압에 맞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 했던 학자들이 가슴 고초를 당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는 것이 민족혼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각자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인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국어와 국사가 혼과 백이라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국민적으로 창조함께 조선어학회 사건은 문화민족으로서 우리 자부심을 드높여주는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일제의 포괄에 우리말이 한없이 위축되었던 그 암울했던 시기로부터 70도를 되는 이제 우리말은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부끄러움, 끝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거의 마음이 비슷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른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요즘 차를 타고 서울에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종로 탑골공원 그 앞을 지나가면서 늘 혼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기미 독립선언 33인 그 이름 넣어달라고 막 어떤 주동자가 다니면서 이름 좀 넣읍시다 안 하려고 하고 그럼 또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름 넣었습니다. 대부분이 뭐 활동한 건 없습니다. 천도교 쪽에서 해가 주동돼가지고 이래 불교계도 몇 명 넣으시오 기독교계도 넣으시오 찾아다니면서 넣었습니다. 그래 33인 했는데 그 33인은 학골공원에 손병희 선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서가 있습니까? 그 밑에 이름 다 새겨들어 있고 이화여고 앞으로 지나가고 유관순 뭐 기념관 소리도 듣고 이러면 어쨌든 정치 선언을 하거나 정치 투쟁을 하면 길이 애국자로 저래 높이 추앙되는데 조선의학회 참 33인 뭐 사실은 또 확대 48명입니다만 그 어른들은 한글 회관 5층 회관실 조그마한 벽에 초라하게 흑백사진으로 이래 33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 돌비석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른들만큼 금방 보신 이 어른들만큼 생명을 걸고 실질적으로 굶주리면서 누가 연금비를 준 것도 아니고 월급 준 것도 아니고
굶주리고 떨면서 그렇게 해서 국어를 현대화했는데, 다른 분이 어쨌든 우리가 무슨 임시정부가 해서 광복이 된 것도 아니고 만세를 불러서 광복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2차 대전에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학계는 그 굶주리면서 투쟁한 선열들이 그 옥중에서 만들어 놓은 국어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어를 현대화했기 때문에 맞춤법 정하고 표준어 정하고 현대화했기 때문에 해방되고 광복 이후 6.25 전쟁 그 비참한 가운데도 교육을 정상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역사고 지리고 과학이고 전부 한글로 교육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어요. 그 처참에도. 그래서 그 어른들이 투쟁한 성과를 딛고 교육을 옳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참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이 위대한 어른들의 공로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돌비석 하나 없고, 여기에 아까 그 나왔죠, 이윤재 선생 옥사, 조선학교 옥사 무덤이 지금 대구시에서 한 50리 벗어난 다사읍입니다. 다사읍의 산속에, 잡초 많은 산속에 무덤이, 내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한글학회 대구주에서 그걸 관리 안 하면 몽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어쨌든 국민묘지에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후손이 남한에 없죠. 우리 한국에. 그래, 이 우리나라 역사가 이래나 되겠나? 참 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장 취임하면서 어쨌든 이 어른들을 갖다가 빛내야 되겠다. 그거는 절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역사에 이제 제일 으뜸자리에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거의 완성은 안 돼도 지금 이제 궤도에 들어서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긴 얘기할 건 없고 그 과정을 조금 사람이 있어서 잠깐 읽겠습니다. 기조강령하는 공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기약 없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 말거를 지키는 것만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이 길만이 장차 독립을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닫고 수십 년간 모진고초로 겪어가며 투쟁한 조선학교 선열들의 위대한 역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오늘의 이르기까지 못난 후손들은 선조들의 위대한 투쟁사를 조선학교 사건 혹은 조선학교 순환으로 마치 여순 반란 사건, 대구 11 사건처럼 시험적인 이름으로 부르면서 역사의 그늘에 팽개쳐 왔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4월 한글학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장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선열들의 초라한 명령들을 바라보며 못난 후손으로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삼키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어른들의 위대한 사력을 역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모실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첫걸음으로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그 뜻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의 성원에 힘입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우선 세종로 큰 길에 조선학교 선열 추모탑을 건립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는 세종로 일대에 걸쳐 한글 문화거리를 만드는 한글 망주의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조선학교 수국선을 추모탑 건립의 일. 이른바 조선학교 사건은 일제 식민 통치가 자행한 가장 잔혹한 민족 말살 책동이었으며 우리로서는 가장 처절하고 치열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조선학교 선열들은 암울한 식민 통치 아래서 장차 독립을 기약하는 길은 오직 우리 말거를 지키는 데 있음의 뜻을 모으고 일찍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신만국 끝에 무려 16만 의의를 수록하는 최초의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작수했습니다. 이를 탐지한 외경이 1942년 10월 사전 편찬을 주도했다는 제목으로 33인의 우리 말글학자들을 한문 형무소에 구금하고 모든 고문을 다하여
이윤재 한진 두 분이 억사하고 다른 분들은 광복과 함께 반죽은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상 가장 처대라고 가장 빛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룩한 희생이 아직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으니 어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피나는 투쟁을 한 사례도 없거니와 그 빛나는 유업을 계승하고도 한 조각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못난 죄라도 없습니다. 끝끝내 서울시에서 세종로 일대를 한글 문화거리로 조성하려 한다 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종대왕께서 굽어보시는 세종문화회관 옆자리나 현대박물관, 역사박물관 대학에 조선학교 순국선열 추모탑을 크게 세워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화훈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길이 전하는 역사의 표상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는 외형으로 꾸미는 것보다 역사로 채우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는 우리 학회 출전회원이 100년 역사를 딛고 드리는 간절한 청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입니다. 이건 땡사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늦게 착수한 투쟁사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처럼 벌써 훌륭한 투자로 나와 있는데 기념탑은 예산만 확보한 채 아직도 설계도도 나와 있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무쟁사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박용규 박사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발표도 합니다. 그 참 너무 잘 쓰고 그걸 peri의 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을 지키고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생명을 걸고 싸웠던 조선학교 선열들의 피맺힌 투쟁사를 순환 70도를 맞아 이제야 세상에 내놓는 것이 너무 늦어 부끄럽기 짝이었다. 일제의 침략 세력에 국권을 착탈당하자 직접 총칼을 들고 무장투쟁에 나서기도 했고 임시정부를 세워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기약 없는 투쟁의 성산이 있어 보이질 않았다. 이를 난감한 상황에서 조선학교 선열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만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며 민족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 아래 모든 핍박과 감시를 받아가며 우리 말글을 가꾸는 피라는 투쟁을 이어온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말글 연구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끈질긴 민족운동이요 독립투쟁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제는 마침내 선열들을 구금하였는데 그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다. 혹독한 고문과 굶주림 끝에 한징 이윤재 두 분이 억사하고 다른 분들은 광복과 함께 반죽은 상태로 벽것에 실려 나왔으니 그 혹독한 참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박우선 서울시장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고마움을 표한다. 한국학회는 너무 늦었지만 순환 70도를 맞아 선열들의 위대한 투쟁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 독립투쟁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받들고자 한다. 끝으로 올해 서울 조선학교 선열들의 투쟁사를 중심과제로 삼고 깊이 연구해온 박용규 박사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박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외수월 스님의 사상과 철학의 배경을 김석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선학교 선열사건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셨을 테니까 전문가님이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당 교육을 내정을 받으셨는데 그 교육에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회개량을 교육에 힘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이분은 그 다음에 대학원 가는 조선민족 댕생애도를 쓰겠다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이고 하면 생기의 사전 철학이에요. 우리 선인들은 빈문을 통하여 우리의 고유지명을 한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험해 보았으며 8세기 초에 신라의 유학자 설석은 이두, 정확히는 요즘 말하는 석독국입니다. 이두를 창안하여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시킴으로써 신라 공통의 보급에 기여하였고 여각국사의처는 하엄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고려 공통의 보급에 기여. 이걸 박종 선생이 일찍이 언급했는데 그 사이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진단학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선학회 중심이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이런 것도 또 앞으로 붙여야 돼요. 또 뛰어났습니다. 판사는 민족주의자면서 의문과 역사를 통합한 문화민족주의를 구성했습니다. 한산의 사상이 문화민족주의로 무장되는 과정은 중국 유학 시의 국내에 관한 편의 논설을 통하여 더 소상하게 알려졌습니다. 한산은 1922년부터 24년 사이에 북경대학에 머물면서 시사주간제 동명과 시대 일부의 중국의 문자개혁운동, 문화운동, 연극사, 학계와 정부의 충돌 문제, 학생운동, 여권신장운동,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등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중국 역사의 의례 역사, 몽골의 독립운동, 중국의 민의조사를 기고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건의 내력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할 때 생기는 엄청난 무리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 같으면 이 사건이 한경남도의 홍원경찰서에서 이런 사건을 끌고 갔다면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40년의 기준에 의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944년, 1945년 이 상황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것은 새로운 법 해석의 어떤 새로운 법 적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제 말기의 어떤 기준이 얼마나 가혹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한 김명호 이인, 제가 주인공으로 삼았던 이분들은 변호인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그리고 수용자로서 관계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일제하에서는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민족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제대로 펼쳐나갈 때 결국 복고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인 변호사는 울산장애운동 그리고 조선학회운동에 대하여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30년대 우리나라가 거래의식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관원상계들은 비용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관원상계들은 그 비용을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친의 획업을 아주 비용을 만들잖아요. 그 비용 모은 것을 획업면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기면 1976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정을 정리해서 한국한테 3천만 원 내놓고, 그걸 계기로 한국학회가 2억 원의 모금운동을 벌여서 신문고에 있는 회관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자신이 살던 집까지 한국학회에 기증을 해서 대산의 국어 사랑은 전재산을 바꾸는 데에 한국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규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난 70주년을 맞이해서 저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선학회의 한글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 20여 년 동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지만은 또 발표 측에서는 25분으로 한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 조선학회 선열들의 19년의 역사를 25분에 정리한다는 것은 저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은 일제의 우리말 말살에 맞선 저는 언어 독립투쟁으로 봤습니다. 아까 한 교수님의 발표와 저의 주장은 아마 동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언어투쟁도 일제 판결문에 보면은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은 간접적이고 소극적이긴 하였지만 대단히 지속적으로 전개된 항일투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족의 3대 규범집은 민족 국가에서 곧바로 국어 규범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일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어 대사전은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그 조선어 일제 시기에 출판하려고 한 책은 조선말 큰 사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조선어 대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나온 것은 우리말로 더 풀이돼가지고 조선말 큰 사전이 됩니다. 왜 조선어 대사전이 되냐면은 그 일제에게 그 허락을 바꿔서 출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표지에 조선어 대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어 사전은 이미 38년 문세행 선생이 조선어 사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회는 대16만 의의를 풀이한 대사전을 편찬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어 대사전은 결국은 우리말의 뜻풀이를 16만 의의에 대한 뜻풀이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앙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항일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는 1931년부터 42년까지 민족주의 학술단체로 봤습니다. 조선학회를 수년간 10여 년간 감시를 지속하다가 40년대에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조선학회 한글운동이 항일투쟁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일제가 왜 조선학회를 탄압했는지를 규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학회의 항일투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은 그냥 말글 운동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제에 맞서는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또 조선학회 한글운동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상용 정책에 맞선 유일한 단체가 조선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글운동 용어를 우리 국어학자들은 요 근래에 들어서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한글이라는 조선 글자말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런 운동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글운동은 주시경의 노선을 이어받은 그 당시 이분노 최현배 선생이 일관되게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잡지에 발표된 글인데 한글운동은 우리의 말글을 과학화하는 것이다. 최현배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학회가 정리한 한글운동은 우리 말과 글자인 한글 연구 정리 보존하여 여기까지만 종래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글을 연구해가지고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히 유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언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일제는 조선학회 임원들이 일본어를 국어로 인식하지 않고 조선어를 어떻게 쓰든지 국어의 이치로 조선학회 임원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조선학회 임원들은 조선어와 한글을 통해서 우리 조선 민족을 발전시키며 조선의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에 기여하는 의문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조선어를 국어로 인식한 대표적인 항일학자가 납북이 된 인사인데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로 포상이 됐습니다. 신영철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어도 영어나 독일어처럼 외국어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조선 국어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선인, 조선어를 선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어는 본어인가 이런 식으로 한글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영철 선생님입니다. 또 조선학회를 이끌어간 이국노 선생은 우리 조선어의 영구적인 유지를 통해서 국어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글에 보면은 우리 일단 서울에 한글 사범 강습소를 설치하고 또 사범 강습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분들이 식민지 시기라고 하더라도 문맹을 전부 타파해야 된다. 한글 모르는 대중들에게 한글을 교육시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허락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 발표에서 나왔듯이 조선학회의 항일투쟁의 핵심 내용이 민족어 규범을 수립하는 운동을 일관되게 전개시켰습니다. 특히 이 30년에서 33년까지 무려 433시간 120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맞춤법 철자법 통일은 사실은 이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민간학술단체가 일제시기에 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해방 후에 남북의 철자법의 철자법 국어 어문 규정으로 그대로 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김성희 선생님이 이미 말씀을 했지만은 저도 동의를 해서 다시 재인용을 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독립 이전에 독립을 준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맞춤법 통일안이 거의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뿐만 아니고 조선학회 선녀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말을 제정하고 예례법을 통일한 것도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자료는 개성에서 1932년에 철자법 제정위원들이 활동을 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게 40년에 개정이 된 그런 책자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학회는 바로 이 민족어 3대 규범집을 완성해서 바로 독립국가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진은 온양온천에서 표준말 사정을 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최현배 선생님, 그 다음에 이국노 선생님, 이런 분들, 안재홍 선생님, 이준 선생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년에 나온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원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학회 항일투쟁의 핵심 내용은 민족어 대사전을 편찬을 완수했습니다. 29년에 오전 발표에 나왔듯이 이국노가 기국을 해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좌우익을 망라해서 조직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오전 발표에 나왔듯이 27년에 합법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신간의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조선어 학회의 사전 편찬회도 결국은 좌파 독립운동가, 우파 독립운동가 108명이 전부 발기인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민족협동 전선운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어 대사전 편찬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바로 조선어와 우리 한글을 영구히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연장선에서 조선어 학회 임원들은 사전 편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추진을 해서 42년에 책자로 완수가 돼서 조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제가 왜 42년에 결국은 조선학회 사건을 이렇게 탄압했느냐? 일제 고등계 형사 판검사들도 결국은 조선인들이 조선어를 사전 편찬의 형태로 보존하면은 조선 민족은 영구히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건 사전 원고고요. 그 다음에 57년에 나온 6권의 사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학회 활동 중에 또 위대한 업적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조선학회 분들만큼 우리 마을을 보급하는데 헌신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31년에서 36년에 걸쳐서 대중강연을 통해서 한글을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핵심 내용은 결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독립의식,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줬습니다. 이분들이 해방 후에 그러면은 조선학회가 49년 10월달에 한글학회로 개명이 됩니다. 그 전까지 조선학회가 무슨 해방 전국기에 무슨 활동을 했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4년간의 조선학회의 활동이 또 일제시기가 거부갈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글 전용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는 한자만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반대했고, 그 다음에 또 일제 식민주의 어떻게 보면 언어학의 잔재가 해방 후에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국한문 원용의 문장을 쓰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왜 국한문 혼용의 문장을 써서는 안 되느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국노와 최연배나 이런 분들은 한자를 문자 생활에 섞어 쓰게 되면은 우리 3천만 동포 누구나가 읽고 쓰는 데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문자 생활에 있어서 전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글 전용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분들이 미군정에도 참여하고 국어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또가 대단한 이 조직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9월 29일 날 우리 선열들이 한자 폐지 실행을 조직했습니다. 3천만 동포가 눈뜬 문명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을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자. 또 이분들은 글은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과 글을 통해서 세계 문화까지도 지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한자를 초등학교 폐지해야 되고, 하여튼 이 당시 시대에는 이랬습니다. 아니를 인간 학술단체의 자격으로 성취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박영구 선생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단국대학교 교수이신 허재영 선생님이 일제의 동아정책과 조선어학회의 항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도 과연 언어 식민주의가 그대로 지속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근대 개몽기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강점기 현재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적인 관점, 교육사적인 관점을 검토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학제가 처음 도입된 것이 1895년 소학교령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어 교육이 강조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소학교보다도 외국어학교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요. 각 학교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영어가 중심이 됐죠. 그러다가 식민지배 단계가 강화되면서 일본어가 또 중심이 되고요. 또 초창기에는 교사가 없으니까 전부 교사를 초빙해 오는데요. 그 교사들 외국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영어권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 세력이 강화되면서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 빌려다가 고용해서 다시 돈 돌려주는 이런 구조가 악순환되면서 결국 시민 상황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이론을 프랑스에 있는 루이장 깔베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적이 있었는데요. 각주 5번의 네 단계의 시민 언어 지배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 동아정책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거기에 이글은 일제히 동아정책과 일본 보복 이데올로기 변천,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주체로서 조선학교 활동을 기술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식민정책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특히 일본어 보복은 일본어 보복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했습니다. 동아학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 동화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말을 지켜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일제가 일본어 보복 정책을 강화해가면서 동화 정책을 실현해가는 데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98쪽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인용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이 당시 이제 어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쓰이는데 이때 어학은 지금처럼 뭐 언어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 공부하는 것을 어학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학적인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언어 공부하는 것, 그러면 이제 어학을 보급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일본어를 쓸 수 있도록 보급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자료는 매우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반은 제가 보니까 이미 1900년대 초에 그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점진적으로 더 강화되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100쪽부터 설명한 것은 이와 같은 동아 이데올로기가 식민 통치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장부터의 이야기는 국어인식과 국어정책의 정체와 퇴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학회 사건의 유산을 한글 전용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요걸 두고 이제 활동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요구를 잘 받아들였던 건데, 그 1960년대부터는 57년에 큰 사전이 만들고 63년에 통일문법이 만들어지게 된 후는 사실은 근대적인 어문 정리 사업이 끝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0년대 후부터의 어떤 국어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정체와 퇴행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12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960년대는 국어 정립을 위한 연구가 마무리되어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진행된 논쟁의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문법과 관련된 논쟁은 학교문법의 방법론보다는 용어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